전립선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약에 반응이 없고 괴롭다. 그럴 때는 이런 분들 역시 이렇게 뚫리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골도만 비뇨기과에서 20년간 배뇨장애와 전립선을 전공으로 보고 있는 조정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중년 남성에게 굉장히 흔한 질환으로 다들 알고 계신데 50대에는 50% 남성, 60대에는 60%, 70대에는 70% 남성에게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대부분 약물요법으로 굉장히 증상의 호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는데 매일 수술을 하면서 이분들이 좀 더 일찍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수술이 몇 년 늦어져서 방광 기능이 망가져 버리고 나면은 그게 돌아오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수술을 할지 약물 치료를 할지 그 타이밍을 정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생각하는 전립선 크기의 기준은 한 35g 내지 40g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분은 수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제가 보면은 20g, 25g이라고 하더라도 환자는 증상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는 59세 남자 환자고요. 밤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일어난다고 하고 소변이 굉장히 가늘고 자주 가고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봤더니 19.8g. 사실 저희가 정상 전립선을 15에서 20g을 정상이라고 하는데 19.8g이 크기만 봐서는 저희가 이제 수술적인 고려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에게 전립선 소변이 안 나와서 약을 썼더니 전혀 약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전립선 초음파 검사만 가지고 수술을 결정할 게 아니고 왜 소변이 잘 안 나오는지를 추가적인 검사가 이제 방광 내시경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이제 방광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소변 나오는 속도를 재봤습니다. 이제 비뇨기과에 가면 소변 속도를 재는 기계가 있는데 최고 요속이 15 이상이 돼야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9.3 나오고요. 소변이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질질질질 나오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작은 구멍이 방광경부라고 해서 방광에서 전립선 요도로 소변이 나오는 구멍이 있죠. 여기 구멍이 굉장히 좁아져 있고 소변 볼 때 여기가 열려줘야 되는데 열리질 못하니까 수술로 이렇게 방광경부를 뚫어줬더니 수술 전 소변과 수술 후 소변은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약에 반응이 없고 괴롭다 그럴 때는 저희가 첫 번째 고려해 봐야 할 상황이 방광경부 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더 특이하게 서서는 나오는데 앉아서 보면 또 잘 안 나온다. 그래서 힘들다. 그리고 약물 치료에 이제 효과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 찾아온 경우입니다. 전립선 크기가 한 40g 이상이 되면은 의사들도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서 전체 크기가 23.4g 수술을 잘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변이 나오는 최고 속도는 3.9 너무너무 약해져 있죠. 나오는 소변이 150, 뱃속에 남는 소변이 85, 그러니까 반 정도가 남게 되고요. 왜 이렇게 전립선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변이 안 나오는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을 해봤습니다. 양쪽 전립선이 다 요도 쪽으로 밀려 들어와 있고요. 방광 위로 이 전립선이 볼록 올라온 양상입니다. 이런 양상, 방광 내로 전립선이 올라와 있는 양상이면 수술적인 치료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수술로 전립선 쪽을 이렇게 완전히 뚫어줬고요. 수술 전에 150cc 보는데 한 1분 10초 정도 걸렸죠. 수술 후에 보면은 소변 시작에서 끝까지 20초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뱃속에 잔뇨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처럼 나는 크지 않으니까 수술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요도 내로 돌출된 부위나 방광 내로 돌출된 부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경우에 약물요법에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술적인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3개월 후부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을 주증상으로 왔습니다. 소변을 보는 요속 패턴도 굉장히 약하죠. 시작에서 끝까지 한 1분 40초 정도 걸리고 제일 세게 나올 때가 10.8ml/s 15 이상은 돼야지 제가 정상이라고 했고 요속 그래프도 굉장히 약하게 오래 가기. 전립선 크기는 재보니까 13.8g, 굉장히 정상이죠.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소변이 굉장히 안 나오는 상태죠. 수술을 했는데 소변이 안 나온다. 처음에는 잘 나왔다. 이게 전형적으로 방광 입구, 방광 경부가 갑자기 좁아진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방광에서 전립선으로 넘어오는 부위인데 이 요도가 정상적인 요도의 한 10분의 1로 좁아져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시경을 보면은 이 주변이 흉이 져서 좁아진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를 조금만 쳐주면, 이렇게만 넓혀주면은 굉장히 소변이 잘 나오죠. 수술 전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세게 나오고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한 20초도 안 걸렸죠. 원래 1분 40초 걸리던 소변이.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었다, 나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좀 잘 나오는 듯 하다가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역시나 수술을 했던 자리에 흉이 잡혀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후천적인 방광경부 협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내시경 검사나 요도 조형 검사로 쉽게 진단이 가능하고, 이런 분들은 처음 수술보다 훨씬 더 수술 시간이 덜 걸립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마취하에 수술을 하면 되고, 수술하고도 바로 다음 날부터 소변이 굉장히 잘 나오죠. 이번 케이스는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크기가 26g이라고 진단이 됐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의사들이 흔히 그냥 약물요법 합시다. 수술은 거의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근데 약을 먹어보니까 약간의 호전이 있지만 나는 굉장히 답답하다.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증상을 주증상으로 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했고요. 실제로 소변 보는 시간을 재보니까 소변 시작에서 끝까지 한 2분 걸립니다. 굉장히 답답하죠. 질질질 힘을 주면 조금 더 나오고 해서 2분이 걸렸고요. 2분 내시경 사진을 봤더니 양쪽에 전립선이 조금 커져 있죠. 원래 이 방광 경부가 좁은 것은 선천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양쪽 전립선이 조금 자라니까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증상이 심해진 것이고, 이런 분들 역시 도려내면 이렇게 뚫리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죠. 이분도 수술 전 요속에서 수술 후 요속을 보면은 시작에서 끝까지 20초밖에 안 걸리죠. 원래 젊을 적에도 소변이 조금은 약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확 악화가 됐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많이 커진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굉장히 심해서, 이런 분들은 역시나 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고 해서 다 뭐 약물 치료를 한다던가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소변이 약간은 약해졌지만 내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 정도는 밤에 먹는 수분 섭취를 좀 줄이는 정도만 해도 굉장히 편안하게 몇 년을 보낼 수가 있고요. 꽤 괴롭다. 밤에 한 2번, 3번 일어난다. 화장실 가면은 1분 이상 걸린다. 또 버스 타고 가는 게 겁난다. 내 생활에 뭔가 영향을 주는 정도로 괴로움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굉장히 출혈이 많고 환자가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최신 수술 방법들이 나와서 60대의 전립선을 20대, 30대 수준으로 이렇게 돌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수술도 아침에 와서 수술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가십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아프고 이렇게 호전이 잘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수술할 건데 그랬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일하다 보면 소변이 안 나와서 미치겠다. 선천적으로 항문이 좁아서 다른 병원에서 전립선 제대로 된 초음파 검사를 못 해본 증례예요. 우리가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경직장 초음파라고 해서 항문을 통해서 검사를 해야지 전립선이
굉장히 잘 보이는데 항문이 좁은 사람들 또는 항문 치질, 치루, 수술을 했던 분들은 항문을 통한 검사에 굉장히 민감하죠. 또 통증도 좁아져 있는 경우는. 그래서 이분도 자기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못한다, 못 받는다, 아파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전립선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사실은 제대로 된 검사를 안 하고 저한테 오게 된 경우인데,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글러브를 낀 손가락에 젤리를 충분히 묻혀서 만지고 나면은 항문이 좀 열리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그 손으로 만져봤던 루트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초음파 기계를 넣으면은 전혀 안 아프거든요. 대부분은 99%는 그걸로 다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한 번도 다른 데서 검사 못했다, 성공을 못했다, 자기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 아니 이렇게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했냐라고 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방광 내로 돌출된 부위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전체가 안 크고 방광으로 돌출된 부위만 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거의 뭐 약물요법 하지 마세요, 어차피 수술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도 수술 전 요속을 보면은 뭐 3, 거의 그래프라고 할 수도 없죠. 수술 후에 뚫어진 사진이고, 수술 후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잘 나오는데, 결국은 전립선 크기가 많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방광 쪽으로 돌출된 전립선이 큰 분은 꼭 처음부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는 게 좋습니다. 42세 남자입니다. 42세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치고는 뭔가 나이가 좀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과거력상 봤더니 요도가 좁아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다시 소변이 안 나와서 자기는 전립선 비대증 아닌가라고 다시 이제 저한테 내원을 한 경우인데, 요도 협착은 비뇨기과 의사들도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재발이 굉장히 많은 병입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요도 협착의 재발 아니겠는가, 더구나 나이가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환자 이제 요속을 봤더니 보시다시피 1분이 걸리는데 굉장히 약하게 나오죠. 요도 협착이 의심되는 분들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도로 내시경을 넣어보면 좁은 부위가 보이는데 내시경은 약간의 불쾌감이나 통증을 동반할 수가 있죠. 반면에 요도 조영술이란 게 있어요. 요도 조영술은 찍는데 한 10초면 찍을 수가 있고요. 환자도 통증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찍는 방법은 요도 내로 조영제를 넣고 조영제가 넣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요도 조영술을 보면은 여기가 짤룩하게 좁아져 있죠. 아주 전형적인 요도 협착인 것이죠. 요즘에는 이 요도 협착 수술도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수술할 때 쓰는 레이저와 똑같은 걸로 레이저로 이 좁은 부위를 절개를 해서 넓혀주고, 그 내부에 우리가 그 심근경색이 있거나 심장병이 있으면 스텐트 넣지 않습니까? 똑같이 요도 내에도 스텐트를 넣고 한 2달 정도 놔두면은 그 넓어진 요도로 그대로 이제 굳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좁은 요도고 여기를 레이저로 넓히고 나서 스텐트를 넣고 난 이후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넓어져 있죠. 이렇게 요도 스텐트가 좋은 점이 수술 당일부터 바로 소변이 잘 나옵니다. 하고 나서 한 2시간 후면은 이게 수술 당일날 찍은 이제 요속 검사인데 수술 전, 수술 후 차이 나죠, 소변 나오는 게. 그래서 과거에 요도를 다친 적이 있다던가 또는 젊을 때 요도염을 자주 앓았다던가 다른 이유로 수술을 받으면서 요도 내에 보뇨관을 끼운 적이 있는 분들은 소변이 안 나온다고 해서 다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고 요도 협착을 의심을 해봐야 하고, 요도 협착을 진단하려면은 요도 조영술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또 요도 협착은 수술을 해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요도도 스텐트가 있어서 스텐트로 오랫동안 유치를 시켜놓으면은 요도의 재협착률이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인하지 말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요도 협착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봐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은
PSA,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 정액을 액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요. 일부는 항생 물질을 배출해서 요도에 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혈액 검사만 가지고 이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건강검진에서 PSA를 측정을 해보니까 높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두려운 존재인데 전립선 암일 때는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고요. 정상적인 PSA 레벨의 수치는 우리가 이제 0에서 2.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를 정상이라고 하는데 PSA가 2.5 이상이 나오면은 비뇨기과에 내원해서 비대증이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전립선 조직 검사를 권하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전립선 조직 검사가 받는 사람 입장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전립선 조직 검사는 항문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데 항문에 있는 균이 전립선으로 심어질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폐혈증에 빠질 위험이 항상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PSA가 높으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같이 있는 사람들 만약에 그게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PSA가 올라간 거라면은 비대증을 해결을 해버리면 PSA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PSA가 높아서 생기는 암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또 비대증 때문에 생기는 배뇨 증상들도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이 아니고 비대증 때문에 올라간 PSA라고 판단이 될 때는 오히려 비대증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게 환자 입장으로는 몇 가지 이점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분일수록 비대증 수술을 좀 적극 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73세 남자입니다. 대학병원에서 한 8년간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을 했고 이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약을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면서도 PSA가 높아서 2번 전립선 조직 검사를 했다고 하십니다. 전립선 크기가 한 60g 정도 되고요. PSA가 우리가 2.5까지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10이 넘어갑니다. 10이 넘어가면은 암일 가능성을 저희가 거의 한 50%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2번 조직 검사를 했는데 2번 다 암은 없고 비대증이라고 진단이 됐었고 이 환자가 저한테 와서 하는 것은 난 조직 검사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었다. 대학병원에서 이게 마취도 안 하고 하게 되거든요. 12군데를 떼내는데. 그래서 조직 검사를 안 할 수 있으면 나는 수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봤더니 방광 안에 전립선이 이렇게 돌출이 돼 있죠.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 전립선 크기도 아까 말한 대로 한 60g 정도 되고 본인은 약한 거 외에는 힘들지 않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요속 그래프를 보면은 시작에서 끝까지 한 2분 정도 걸리고 요속도 굉장히 떨어져 있죠. 커진 전립선을 완벽하게 제거를 했고 수술 이후에 전립선 사이즈를 보니까 17g 굉장히 정상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과연 비대증 수술을 하고 나서 PSA가 어떻게 됐느냐. 전립선 특이항원 수술하고 2달 후에 재보니까 0.57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야 나는 암이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던 분인데 PSA는 정상화가 되고 그러니까 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수술 전후의 요속은 당연히 뭐 수술 좋아졌고 소변 굉장히 잘 나오고 또 한 가지 거의 1년, 2년 간격으로 했던 전립선 조직 검사의 두려움을 또 극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전립선 비대증이 꽤 있으면서 증상은 수술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PSA 때문에 자꾸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분들은 비대증 수술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PSA가 올라가 있을 때는 전립선 암을 걱정을 하지만 과연 PSA가 정상일 때 암의 위험은 없는 것이냐. 가장 최근에 한 달 전에 왔던 환자인데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저한테 왔었고 PSA 검사를 해보니까 0.6 나옵니다. 저희가 2.5 이하는 정상이라고 해서 이분은 저도 암이 아니겠구나 비대증이겠구나 하고 이제 수술 전 검사를 쭉 했었는데 전립선을 만져보는 것은 굉장히 숙련된 의사가 만져봐야 합니다. 이분을 제가 전립선을 만져보니까 끝에 전립선 저 아래쪽에 한 0.7cm 사이즈의 좀 콩알 만한 게 뭐가 만져져요.
PSA는 정상인데 만져지면은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전립선 초음파를 보게 되는데 초음파를 봤습니다. 봤더니 전립선 사이즈는 25.9g, 정상보다 약간 커 있는 정도죠. 근데 여기 까만 부위, 전립선 제일 아래쪽인데 이 초음파에서 까맣게 보이는 부위, 그러니까 제가 만져서 딱딱하게 만져진 부위와 초음파에서 까맣게 보이는 부위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분은 PSA가 높지 않으니까 암이 아니다가 아니고 만져지면은 그 부분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비대증 수술을 원해서 왔었는데 그 전에 조직 검사를 합시다라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정확하게 그 딱딱하게 만져진 부분을 관통하는 조직에서만 전립선 암이 진단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환자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이렇게 떨게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립선 비대증인지 알고 왔는데 이렇게 발견된 암은 첫째 굉장히 운이 좋은 거다. 만져보지 않으면 진단할 수 없는 암이었죠. PSA 검사에서 정상이니까. 두 번째, 만졌던 부위에서만 암이 나오고 암의 악성도도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아요. 완치시킬 수 있는 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 적출술로 완치할 수 있는 암이고. 그래서 이분은 비대증 수술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암 수술로 넘어간 사람인데 이렇게 PSA가 높지 않으면 나는 암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꼭 뭔가 하부 요로 증상, 자주 마렵다, 이상하다, 아무튼 뭔가 배뇨에 이상이 있으면은 비뇨기과에서 만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케이스였습니다.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의 7, 8%에서 이렇게 안 아플 줄 알았으면 진작에 수술 받았을 걸. 안녕하세요. 골드만 비뇨기과의 조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행해지는 수술이 홀랩이라고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 비대증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결찰술, 영어로는 유로리프트라고 하는데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로 알려져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먼저 홀랩 수술은 전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전립선 비대증은 젊을 때 있던 전립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요도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혹이 생기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전체 전립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그 혹 부분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홀랩 수술은 하반신 마취하에 요도로 레이저 기계를 넣어가지고 레이저로 박리를 해서 비정상적인 혹 부분을 완벽하게 체외로 배출을 해서 전립선을 한 30년 전,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수술 방법이고요. 과거에는 수술을 하고 하루 이틀 입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아침에 와서 수술을 받으시고 저녁에 귀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수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출혈도 굉장히 적고요. 이렇게 통증이 없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통증의 위험도 별로 없는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이고 저도 이 홀랩 수술을 한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술기가 좋은 의사가 하면은 비대증 조직을 그 어떤 수술보다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왜? 100%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수술을 하고 20, 30년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유로리프트라고 또 결찰술이라고 이제 유행하는 수술이 있는데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게 되면 커져 있던 전립선이 있던 자리에 공간이 좀 남기 때문에 그 사정액이 방광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역행성 사정이라고 하는데 나는 굉장히 성관계가 중요하고 오르가즘을 느낄 때의 느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분들은 결찰술은 정액의 역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찰술을 선호를 하고
또 결찰술은 하반신 마취가 아니고 국소 마취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찰술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찰술은 완벽하게 전립선 조직을 드러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발률은 홀랩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61세 남자고요. 전립선 약을 복용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전립선 약을 써도 사실은 정액량이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정액량이 감소했다. 또 그러면서 소변도 잘 안 나오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소변 보기가 불편하다. 근데 나는 성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전립선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시행을 해주길 바랬고요. 또 조루증도 있다. 이것도 좀 같이 해결을 해달라고 해서 일단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립선 크기가 28.2g은 사실 굉장히 많이 큰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속은 조금 떨어져 있고 이분 소변 굉장히 이렇게 질질질질 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내시경을 봤더니 오른쪽 전립선, 왼쪽 전립선이 요도를 완벽하게 막고 있고 이분은 나는 성관계가 중요하다. 사정 능력의 보존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찰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찰술은 커튼을 묶는 그런 커튼 매듭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전립선을 커진 안쪽으로 밀려온 전립선에 결찰살을 걸어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하나씩 결찰술을 했더니 이렇게 열린 거예요. 오른쪽 전립선이 바깥쪽으로 가고 왼쪽 전립선이 또 바깥쪽으로 밀어내서 보이지 않았던 방광 내부가 이제 결찰술 이후에 보이게 되는 거죠. 양쪽 전립선을 바깥쪽으로 벌려만 줘도 소변은 굉장히 시원하게 나오기 때문에 수술 전후에 요속을 봤더니 차이가 나고요. 결찰술을 시행받은 사람들은 정액의 사정 능력이 유지가 되니까 이분은 굉장히 만족을 했었고요. 조루증 해결을 같이 해달라 그래서 조루증에 대한 수술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기능의 보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 그러면서 전립선이 심하게 크지 않고 방광내로 돌출이 없는 분들은 결찰술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랩 수술은 PSA가 높아서 나는 암일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홀랩은 비대한 조직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암에 대한 염려를 덜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홀미움 레이저가 결석을 깨는 데 유리한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분들은 방광 내에 결석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결석 치료도 같이 할 수 있는 수술이다. 홀랩 수술을 받으면서 통증에 대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의 7, 8%에서 이렇게 안 아플 줄 알았으면 진작에 수술 받았을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 이후에 통증이 거의 없고요. 또 전립선 수술하고 나면 소변이 셀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구적인 유실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염려하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얼마나 크고 어디 부분이 크냐, 또 호전되고 싶은 증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또 전립선 상태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사를 받아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